안녕하세요. 정치학자 김지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드넓은 바다가 펼쳐진 휴양지라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 가득한 친숙한 여행지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날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아세안이 가지는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아세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의 중심지이고 또 글로벌 무역과 미래 전략의 핵심 무대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김지윤의 아세안 탐구에서는 아세안이 써내려가고 있는 성장 스토리와 또 대한민국이 이들과 함께 설계할 미래를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아세안의 경제적 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지나온 20세기 현대사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아세안의 출발선은 결코 순탄치 않았었거든요. 참혹했던 인도네시아의 유혈 쿠데타, 독립전쟁부터 시작해서 무려 30년 동안 전쟁을 치러야 했던 베트남, 인구의 4분의 1이 희생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여린 8888 민주화 항쟁까지 우리가 아는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은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격변, 이념의 대립 등으로 빈곤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은 이 비극에 주저앉지 않았죠.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으로 탈바꿈하는 반전을 이뤄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라고 불리는 개혁 개방 정책을 과감하게 진행합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과거의 적과도 손을 잡겠다 라며 문을 열었고요. 미국과의 전쟁이 끝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는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역시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과거 이 국가들은 생고무, 천연가스, 원유와 같이 가공되지 않은 자원을 수출하는 1차원적인 경제 구조에 의존했었는데요. 자원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국가 경제가 통째로 휘청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강력한 산업화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자국 내 자원을 무기로 글로벌 제조 공장들을 유치를 했고 이제는 단순히 자원 수출국이 아닌 첨단 제조업과 기계 산업의 허브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척박한 환경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강력한 의지 하나로 이뤄낸 이 압축 성장의 스토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딛고 일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단 몇십 년 만에 이뤄낸 이 놀라운 경제 성장 DNA야말로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또 강력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인 셈이죠. 이런 아세안의 영향력이 우리의 일상과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생각이 아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혹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뒷면에서 제조국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Made in Vietnam 이라고 적힌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삼성 스마트폰의 물량 중 무려 40에서 많게는 50% 안팎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 바로 베트남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손안에 있는 첨단 기기가 사실은 아세안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죠. 이번에는 먹거리를 한번 볼까요? 편의점 매대에는 팟타이 소스가 진열되어 있고 또 냉동 코너에는 망고 찹쌀밥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트에서 베트남 쌀국수 재료를 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태국 고추 소스를 손쉽게 주문하는 풍경. 이제 아세안의 먹거리가 한국인의 식탁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놓여져 있죠. 실제로 대한민국과 아세안의 교역 규모는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2025년 기준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총 교역액은 약 2,0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약 27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아세안은 중국,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3대 핵심 교육축이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양적 성장을 넘어서 그 질적인 구조도 매우 촘촘해졌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중간재를 수출을 하면 아세안은 이것을 받아서 완제품을 생산을 합니다. 또 동시에 아세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공급망이기도 한데요. 일례로 인도네시아를 들어보죠.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의 세계 매장량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필수 소재, 의류, 농산물까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미 촘촘한 실핏줄 같은 공급망으로 얽혀서 상호 의존하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글로벌 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테크 업계 뉴스에서 가장 뜨겁게 다뤄지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 주요국들입니다. 요즘 경제 기사를 보면 인공지능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 클라우드의 제왕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과 같은 실리콘밸리의 초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고 일제히 아세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말레이시아에 약 22억 달러, 인도네시아에 17억 달러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구글 역시 말레이시아에 2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시설 투자를 확정지었죠. 엔비디아 또한 YTL 파워와의 협업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43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파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발표된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포함해서 다른 거대 기업들까지 포함한 투자 총액만 무려 약 2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최첨단 기술 기업들이 왜 하필 지금 동남아시아에 이토록 거대한 투자를 쏟아붓는 걸까요? 정답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존의 중국 중심 공급망은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안게 됐죠.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공급망이 마비될 수도 있다라는 공포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했는데요. 이때 대안으로 떠오른 구원투수가 바로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은 어느 한쪽 편에 완전히 서기보다는 양쪽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균형 외교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피하고 실리를 챙기려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국과 중국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아세안이 중립적인 기술 허브로 떠오른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 역시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죠. 이들은 아세안을 단순히 인건비가 저렴한 생산 기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미중 갈등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또 미래 첨단 기술 협력의 동반자로 낙점하고 현지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죠.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새로 고침되는 이 격변기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기술 동맹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공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세안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22년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75년까지 세계의 경제를 전망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 되면 아세안 최대의 경제국인 인도네시아가 중국, 미국, 인도를 바짝 추격하면서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요.
이런 예측이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세안은 전체 인구가 2024년 기준 6억 8천만 명에 달하는, 그러니까 인구로만 보자면 세계 3위 규모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젊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초고령화로 고심하는 선진국과 달리 아세안의 중위 연령은 고작 30세 안팎에 불과합니다. 젊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연평균 4.5%대의 견고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정말 잠재력이 폭발하는 시장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 모든 강대국들은 아세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한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중국, 안보 협력을 무기로 내세운 미국, 그리고 여기에 인도까지 아세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쟁쟁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강점은 무엇일까요? 강대국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기는 한 걸까요? 저는 그 무기를 발전 경험의 공유, 그리고 동병상련의 유대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마침내 압축 성장을 이뤄낸 나라.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엄청난 설득력을 가집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같은 나라들이 걷고 있는 발전의 경로에서 한국의 경험은 단순한 선진국의 조언이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경험담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돈과 힘으로 경쟁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든든한 정서적인 유대를 다지는 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가장 명확한 방향이자 또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 덕분에 한국과 아세안의 외교적인 신뢰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25차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성과가 있었는데요.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을 맞아 가장 높은 협력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즉 CSP를 수립하는 공식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었죠. 오랜 시간 차근차근 쌓아 올린 신뢰의 결실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서 구체적인 CSP 비전을 선포하며 안보, 경제, 환경, 문화까지 모두 아우르는 협력의 틀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외교 정책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정한 관계의 완성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아세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친밀감을 느낄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 거시적인 외교 담론, 그리고 우리의 미시적인 일상을 연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가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 정부 간의 소통 창구인 한 아세안 센터입니다. 한 아세안 센터는 다양한 포럼 개최를 넘어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또 이행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 아세안의 숨결을 불어넣는 국민 체감형 사업을 정말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주도에는 제주 올레 8코스 한 아세안 올레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올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동티모르까지 포함한 아세안 11개국을 상징하는 벤치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아세안을 마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거죠. 이와 더불어 서울과 제주, 그리고 올해 9월 개관을 앞둔 전주 아세안홀을 통해서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아세안 고유의 다채로운 문화, 예술, 그리고 역사를 모두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2026 아세안 파노라마는 한국 및 아세안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한 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워크숍은 한국과 아세안 국민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우정과 연대를 활발하게 구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한 아세안 센터는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적이고 또 진정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라는 비전 아래 한국과 아세안의 우호적인 관계 증진과 더불어
함께 발걸음을 맞춰 나가는 튼튼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교라는 것은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의 문화를 마주하고 또 마음을 여는 데에서 완성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김지윤의 아세안 탐구에서는 아세안이 걸어온 현대사부터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경제협력의 현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세계 경제의 핵심 무대로 성장한 아세안, 그리고 비슷한 압축 성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생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대한민국. 이제 두 지역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 아세안 센터가 다져나갈 튼튼한 다리 위에서 함께 만들어갈 동반 성장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